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서울의 첫 경전철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착공 이후 8년 만에 개통이 됐는데요. 반가운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건 괜찮을까 걱정도 됩니다. 주변 경기도 경전철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잠시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구종원 서울시 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손희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차례로 연결해서 서울 우이 신설 경전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을 두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맞서왔죠. 두 기관이 서로 소송전까지 벌이면서 극단으로 치달았는데 서로 소를 취하하고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협조해서 복지정책에서 서로 협력해 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했고요. 그리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자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복지에도 변화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시나이스턴의 모닝 트레인 띄워드리면서 2017년 9월 4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오늘 이게 개통됐다고 그래서 일부러 나온 거예요. 본문에서 이 끝에까지 우이 종점까지 가려고. 편안하고 좋아요. 쾌적하고 빠르고 제 시간에 딱 오니까 아주 편해요. 솔샘역에서 보문역까지 왔는데요. 일단은 깨끗한 건 좋았는데 제일 큰 거는 여기 열차 안에 타면 터널이 보인다고 하나? 그거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지하철역과는 다른, 저희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타면 원래 버스 타고 와야 되는데 집 앞에 이게 지하철역이 생기다 보니까 확실하게 시간 면에서 많이 단축이 된 것 같고요. 우리 우이동에서 타보고 신설동에서 지금 손생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처음 타보는 거라 기분도 좋고 고생들 많이 하셨겠다 생각도 들어가고 그래요. 시간은 많이 안 걸렸었고 버스에다 비하면 교통도 편리하고 그래요. 또 서울박공원까지 가요. 많이 편리해질 것 같고요. 일단 공사가 마무리돼가지고 여기 지역이 교통이 굉장히 체증이 심했거든요. 그게 처리된 게 너무나 기쁘고 또 사람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위 주민들도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전철이 생기니까 전철 한 정거장 타고 가서 청수장 산에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산에 가는데 수월하게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량리에서 신설동 내려서 보문역 한번 처음 타봤어요. 쾌적하고 좋은데 처음 탔는데 우리에 사시는 분들 아주 편안한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열차 배차 간격하고요. 주량 정도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무인으로 운행한다는 거에 대해 신기해 많이 하세요. 네, 서울 우이동과 신설동을 이어주는 무인 경전철이 지난 2일 토요일이었죠. 개통됐습니다. 11.4km 노선에 13개역이 있습니다. 4호선과 6호선 환승도 가능하고요. 지금 시민분들 목소리 들어보신 것처럼 굉장히 유용하게 집 앞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반가운 목소리들이 많았지만 다만 수요가 예측한 대로 충분할지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우이 신설 경전철에 이어서 이후에 신림선, 동북선 등등 경전철 개통이 서울 시내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시작이 참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서울 우이 신설 경전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구종원 서울시 교통정책과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이 신설선 구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우이동에서 신설동까지고요. 총 이제 11.4km 운행합니다. 예. 역은 뭐 신설동역을 비롯해서 13개 역에 정차하고요. 성신여대 입구역에서는 4호선, 그리고 보문역에서는 6호선, 신설동역에서는 뭐 1호선과 2호선 각각 환승할 수 있고요. 네. 예. 뭐 북한산 쪽으로 가시는 등산객분들이 주말에 굉장히 반겼을 것 같은데 또 많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용하실 것 같고요. 네. 뭐 그동안은 버스로만 보통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시민들 반응은 대체로 어땠습니까? 예, 뭐 그 방송 시작할 때 인터뷰에서 나온 대로 너무 오래 기다려서 그러신지 예. 많이들 반가워해 주셨고요. 뭐 기대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보니까 많은 주민분들하고 이제 평소 그 북한산 등산하시던 분들이 주로 우이 신설선역을 많이 이용해 주셨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보면 이제 도심에서 우이동까지 들어가려면 그 버스나 이제 승용차에만 그것만 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이 신설선이 개통되면서 보다 좀 빠르게 편리하게 좀 이동할 수 있게 됐다고 많이들 반겨주셨습니다. 예. 열차 한 대당 2량 해서 18대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한 대당 보통 한 칸이라고 하는데 이제 네. 2칸 보통 그걸 이제 2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량으로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혼잡도를 이제 100%라고 하면 저희가 이 2량의 그 정원 기준이 한 174명 정도가 이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보통은 혼잡도 100%지만 조금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좀 밀릴 때는 아마 150% 정도까지 아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평소에나 4분에서 최대 12분 간격으로 이제 배차가 되고 출퇴근 시간에는 3분 간격으로 이제 배차가 간격이 좁혀져서 많이 이제 운영이 돼서 출퇴근 시간에는 적어도 시민분들이 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배차 간격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예. 수송 능력을 보면 그러면 기존의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한 중간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버스는 물론 아시는 것처럼 열차 한 대로 따지자면 한 양에 불과한데 요건 이제 2량이고 그다음에 뭐 기존에 있는 이제 보통 지하철들은 8량에서 10량 정도 큰 거는 그렇게 되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4량 정도 되는데 그거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금은 어떻습니까? 같은가요? 네, 같습니다. 지금 1,250원으로 동일하고요. 카드 기준, 성인 기준으로 1,250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무인 경전철이기 때문에 안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시에서 운영되는 경전철도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참 이게 곤욕을 치르는 것도 있었는데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최초로 이제 서울에서는 최초로 운영되는 무인 경전철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안전에 특히나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동안 그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 이제 철도 종합 시험 운전이라는 거를 몇 개월에 걸쳐서 이제 통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무인이긴 하지만 개통 후 1년까지는 각 열차마다 실제로 안전 요원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안전 요원이 실제로 수동으로 조치를 하고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또 그 이외에도 지금 이제 승강장 안전문이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전문 관리 인력이 역사별로 상당 기간 동안에는 배치되어서 아직 초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만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 인력들이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경전철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기존의 전동차보다는 규모가 좀 작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반 지하철에 타시던 분들이 경전철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괜찮을까요? 좁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 전동차보다 그래서 탈출이라든지 대피할 때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오히려 그 경전철에는 그런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더 비중을 좀 많이 뒀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뭐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기존 이용하시던 지하철에 크게 뒤지지 않게 그렇게 지금 만든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막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고판도 그래서 없앴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광고판이 장점도 있지만 실제로는 막 너무 현란하기도 하고 색색에다가 그래서 좀 어지럽기도 하다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 우신서에서는 광고 없는 어떤 문화철도를 좀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설동역이나 이제 곳곳에 보면 그 작가들이 어떤 작품들이 갤러리 형식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민분들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기존에 의뢰이 봐왔던 그 상업 광고가 없어서 너무 좀 품격 있다 또는 눈이 좀 편하다 이런 반응들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게 출입문이 장애물이 끼었을 때 반응하는 게 좀 다른 전동차하고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기존 출입문은 전동차에 무엇이 끼었을 때 완전히 그 차량 문이 열렸다가 다시 닫히는데 이 우이신설선에 있는 전동차는 한 20cm 정도 열렸다가 닫힌다고 하던데요? 이제 기존 전철에 비해서는 출입문과 그 PSD라고 하죠. 그 간격이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좁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열렸다가 닫힐 때 그런 시스템도 보통 이제 지하철과는 좀 이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있기는 한데 오히려 기존에 이용하던 이제 지하철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열리면은 그 틈을 타고서 또 밀려 들어오는 그런 승객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방지한다고 20cm만 열고 낀 것만 빼낼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또 새로운 시도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종원 서울시 교통정책과장과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어서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의 손희영 교수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전철이 이번에 우이동에서 신설동 라인에 생겼는데 지하철이 평소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 사각지대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대중교통 환경적으로만 보면은 이 지역이 어땠습니까? 네, 요번에 우이 신설 노선이 개선되는 지역은 사실 외곽 순환고속도로에서 접근도 어렵고요. 또 내부 순환도로에서 꽤 멀고, 그래서 항상 엄청난 교통 혼잡이 유발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하철 경량전철이 들어간다면은 승객 측면에서 상당히 적지 않은 수요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분들의 목소리도 들어봤는데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대 이후에 경전철 사업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지자체장 선거라든지 총선 때만 되면은 지역 공약으로 꼭 빠지지 않는 게 경전철이었는데 경전철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지하철보다 이제 건설비가 적게 들고요. 그다음에 또 현재 우리나라 방침이 경전철은 전부 민자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자체 건설비 부담이 적을 것 같으니까 경량전철로 하면은 좀 더 지자체한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90년대 초반부터 한 40여 개의 경전철 노선이 제한됐었죠. 실제로 완공된 거는 이제 적게 됐죠. 자, 그런데 그렇게 좀 장밋빛 예상을 가지고서 경전철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우이신설 경전철도 2009년에 착공을 시작해서 8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정보다 한 3년 정도 늦어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제 경전철을 하게 되면 민간이 이제 자기 돈으로 다 건설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하고 이제 서울시 지원을 얻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 돈과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처음보다 이게 좀 수요가 적다든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출을 잘 안 해주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을 다시 변경하고 하느라고 늦어지게 될 수는 없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권에서 수익 악화가 우려되니까 대출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시공사는 자금난에 빠지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간신히 보조를 하면서 개통을 하게 됐는데 이게 뭐 개통된 뒤가 더 걱정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전례를 봤을 때 이게 10년 전에 이루어졌던 수요 예측 아닌가요? 지금도 들어맞을까요? 10년 전이니까 뭐 2000년대 이제 중반에 수요 추정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가장 큰 골칫거리인 용인이나 의정부, 김해 경전철은 사실 90년대 수요 예측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수요 예측을 할 때 그 민간 투자 사업의 경우에는 최소 운용 수입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나 또 사업이 빨리 추진되길 원하는 정부로서나 수요를 다 과다 추정하게 될 요인이 됐었죠. 그러니까 민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뭐 수요 과다 추정하면 나중에 90 내지 80%를 보장받으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는 그런 그 수요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을 없앴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과다하게 추정하면 오히려 자기가 다 위험을 부담하게 돼서 그렇게 과다 수요 추정을 하지 않게 됐고요. 그동안에 또 수요 추정 기법도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뭐 우이 신설의 경우에는 아주 그렇게 과다 추정됐다라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수익형 민자 투자 사업 BTO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맨 처음에 민간 투자 촉진법이 생긴 94년도에는 이러한 BTO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요 추정에 대한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민자유치 사업에 뛰어들지 않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정부 혹은 민간이 추정한 수요의 90% 나중에 그걸 30년 동안 나중에는 보장 기간도 줄어들고 또 보장 비율도 90에서 80, 70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만 이런 거를 보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무조건 다 많이 뛰어들었죠. 과다하게 수요 추정을 하면 거기에 90 내지 80%, 70%를 보장받으니까. 그랬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니까 다시 정부에서는 이러한 최소 운영 수입 보장제도를 계속 줄이다가 2000년대 중반에는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비하면은 민간이 굉장히 위험 부담을 많이 지게 됐죠. 그렇지만 서울시 이 수도권에서는 아직도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전철이나 고속도로 사업에 아직도 민간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전례를 봐왔을 때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사업 방식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나요? 훨씬 과거보다 이제 효율적이 됐죠. 과거에는 무조건 과다 수요 추정을 해서 거기로부터 보장을 받았는데 지금은 잘못 추정했다가는 민간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손실이 나서 망하게 되니까요. 의정부나 뭐 용인이나 다 분당행선이나 다 망하게 됐죠. 과거에 일부 해줬을 때도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없으니까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됐죠. 뭐 의정부 용인 경전철 같은 사례를 보고서 이제 우이 신설 경전철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아무래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수요 예측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되거나 앞으로 또 개통될 경전철을 봤을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겠습니까? 과거에 비하면은 수요 추정 기법이 많이 발전했습니다만은 고속도로 수요 추정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그렇지만 아직도 이 경량전철 수요 추정은 좀 더 보완돼야 할 기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를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인이나 의정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요가 별로 없는 광역철도에다 이렇게 연결하는 이러한 노선이기 때문에 수요가 극히 적을 수뿐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서울 시내 경전철은 그래도 수요가 굉장히 많죠. 사실 뭐 경량전철의 특성이나 일반 지하철, 광역철도의 특성이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승객들은 집 근처에만 있으면 많이 타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도 서울시 같은 대도시에는 경전철이 좀 더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처럼 그냥 광역철도에 연결하는 지선 역할로만 하는 이러한 용인이나 의정부 같은 지선 전철은 앞으로 뭐 거의 활성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또 이런 공약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통 사각지대에 경전철만이 답인가? 이게 교통공학적으로 다른 해법은 없을지 끝으로 짧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그 건설비 부담이 극히 적은 그 BRT 버스 전용 차로 도입이 가장 큰 대안으로 될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반드시 이렇게 지하로 가야 되느냐? 노면 전차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건설비가 훨씬 적으니까 노면 전차도 많이 활성화돼 있죠. 근데 이제 노면 전차를 건설하면 그만큼 도로 용량을 없애야 되니까 예. 그런 또 혼잡의 문제는 발생하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의 손희영 교수였습니다. One more kiss, dear. One more song. 네, 블레이드 러너의 OST로 쓰인 그리스 음악가 반젤리스의 음악입니다. One More Kiss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Is goodbye.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경기 그리고 인천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경기 소식 먼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 소식 들어보는 날입니다. 자, 김일권 법률구조팀장 연결해서 바로 이야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김일권 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상가 임대 관련해서 요즘에 퇴직 후에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로 인해서 그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게 분쟁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경기도 좋지 않은데 그 건물주인 임대인들 분께서 임대료를 많이 올려달라고 하고 또 계약 기간도 잘 연장을 안 해주고 계세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임차인 분들은 대응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장기간 동안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예. 또 이제 법정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임대인과의 관계가 또 악화되다 보니까 또 제대로 영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임차인들이 손해를 보면서 억지로 이제 그 영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청에서 조금이나마 이제 임차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제도라는 것을 마련을 했고요. 그 조정위원회 제도에서 임차인분들이 편하게 수수료 없이 신청 수수료나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조정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 조정위원들이 배석하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을 해서 서로 이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제가 그 법률 상담 관련 생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여력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세요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 경기넷 무료 법률 상담실 여기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정 절차는 어떻게 게시가 됩니까? 일단 저희 그 임대인이든 임차인분들이든 임대차 분쟁이 발생을 하면요. 그 저희 이제 경기도청 무료 법률 상담실에 내방을 하셔서 방문하셔서 이제 조정 신청서를 접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경기넷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 법률 상담실에 조정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 사이트에다가 경기넷 이렇게 치면 무료 법률 상담실로 연결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여쭤보죠. 만약에 당사자가 조정위원회 조정안에 합의를 하면은 그 합의서가 어떤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시도의 분쟁 조정위원회 제도를 둘 수 있는 법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조례로서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제도를 만들었고 예. 그 제도 하에서 당사자가 합의를 했고 조정위원이 입회하에 이제 합의서가 정상적으로 서명 날인이 된다고 하면은 향후에 일방 당사자가 그 합의서를 불이행을 할 경우에는 예. 별도의 법원 소송을 거쳐야 되는 일정 부분의 불편함은 있지만 아하. 법원 판사님이 그 합의서 내용에 따라서 판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합의서는 결론적으로는 유력한 증거력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서 권고 수준인가요? 그러면 강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피신청인이 만약에 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제 공고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뭐 보완할 만한 뭐 제도 마련 같은 것은 지금 구축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도 올 초부터는 그 국회의원들이 이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예.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국회에서 활발하게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2017년도 5월 30일 날 시행이 돼서 지금 시도에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제도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조정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조정서는 일정 부분의 그 법원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지만은 예. 주택임대차 보호법처럼 똑같이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도의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서가 결정적으로 이제 집행력이 부여되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나중에는 이제 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고요. 경기넷 무료 법률 상담실, 경기넷 무료 법률 상담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일권 법률구조팀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인천광역시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인천발 KTX 건설 등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 내년도 국비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발 KTX 건설은 인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한 인천발 KTX 건설 사업비는 135억 원 수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453억 원의 30% 수준만 편성된 겁니다. 내년 7월 착공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선정해 신청한 건데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행정 절차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 같다는 게 인천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예, 인천 현안은 인천발 KTX 말고도 철도 분야 사업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철도 사업의 내년 국비는 어떻습니까? 다른 철도 사업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성남 연장 사업은 내년 977억 원의 국비가 신청됐는데 이 가운데 600억 원만 반영됐고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 사업도 211억 원의 신청액 가운데 167억 원 정도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예. 철도 분야 사업 국비 요구액 상당 부분이 잘려나간 셈입니다. 이외에도 36억 원 규모의 송도 컨벤시아 2단계 민자사업 BTL 임대료를 포함해 무의도 국립자연휴양 조성사업비 7억 원,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건립사업비 5억 원 등은 내년 정부의 예산안에 하나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예, 한두 푼이 아닌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복지와 일자리 등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는 대신 사회 간접 자본, SOC 분야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벌이는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 SOC 예산은 17조 7천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4조 4천억 원, 약 20%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인천시는 이런 정부 기조가 철도 분야 사업비 삭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한정된 자본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셈인데 사업비가 줄면은 그만큼 완공 시기도 지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천시 대책 어떻게 내놓고 있나요? 인천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인천 관련 사업비를 2조 6,960억 원 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향후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액수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와 지역 국회의원, 국회 예결위원 등을 찾아 주요 사업의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할 방침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내년부터 지적 분야 행정에 드론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지적 제조사 측량 전용 드론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날개가 동체 고정된 고정익 드론 1기와 헬리콥터형인 회전익 드론 1기, 소프트웨어 같은 드론 운영 시스템 등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예, 드론을 활용하면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그런 게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인천시는 드론을 활용하면 각종 측량 기간이 줄어들고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로 부대시설이나 하수관로 등을 비롯한 지하 매설물 위치 조사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입니다. 인천시는 앞으로 불법 조업 어선 지도 단속을 비롯해 도심 내 건설 현장 미세먼지 점검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드론을 접목할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체스티 훅스의 Caught Up in Circus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